지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랑 호가 사이에 3억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비싼데 누가 사겠어? 결국 떨어지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라고요. 근데요, 2013년에도, 2018년에도, 2021년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 영상은 집 사라, 사지 마라,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구조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2026년,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그 불확실성조차 사라지고 정책 방향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정책이 선명해진다는 게 뭘까요? 시장이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유동성이 풀린다는 말은 간단해요.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은 어딘가로 반드시 흘러가거든요. 올해 주식시장 좋았죠. 코스피가 2,400에서 4,200까지 올랐고요. 많은 분들이 꽤 수익을 거뒀어요. 근데 내년에도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려면요, 지수가 8,000까지 가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2,000에서 4,000으로 가는 거랑 4,000에서 6,000이나 7,000으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 주식에서 충분히 번 사람들은 다음에 뭘 할까요? 그 수익을 어디로 옮기게 될까요? 돈이라는 건 선악이 없고요. 내 편도 없어요. 그냥 돈은 돈 될 것 같은 대로 조용히 흘러갈 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상승이 부동산 시장 상승을 선행하는 지표로 작용해왔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됐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올해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건 착시일 수 있어요. 주식은 세금도 없고 보유세도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실제로 오른 곳은 전체의 10에서 20%에 불과한 특정 단지들 뿐이에요.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80%는 될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중요해요. 아직 안 오른 80%가 있다는 건 다음 움직임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 움직임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시작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계급장이 돼버렸어요. 20년 전에는 학력이 그 역할을 했었죠. 좋은 대학 나오면 인생 잘 살았다는 증거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자동차가 그 역할을 대신했고요. 어떤 차를 타느냐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를 물어보고 그 대답으로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너 어디 살아? 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측정하는 은밀한 저울이 된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논외로 할게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돈을 벌면 그 돈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핸드폰 속 숫자만으로는 자기 성공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주식으로 50억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인으로 100억 벌었다고 쳐봐요. 그 숫자는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샀어요. 좋은 차 타면 성공했다고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고, 그건 눈에 보이는 증거였으니까요. 근데 그 시대도 지나갔어요. 좋은 차 탄다고 믿었다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경우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시그니엘에 산다고 해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월세였다는 얘기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지금은 확실한 걸로 증명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결국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사업 성공해서 상장하고 수천억 번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 주식도 많지만 결국 가장 유명한 아파트를 사요. 왜 단독주택이 아닐까요? 어느 동네 단독주택 사봐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증명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전 국민이 아는 유명한 단지에
펜트하우스나 대형 평수를 사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진짜 성공했구나 하고 인식하게 돼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건물 사서 사옥 짓는 게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집 한 채가 그 역할을 해요. 내년에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 증명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는 흐름이 예상돼요. 삼성전자에 30억 투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전 재산이 30억인데 그걸 전부 주식에 넣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전 재산 30억을 전부 집에 넣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집은 안정감이 있고 하락 우려가 적고 사용 가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은 눈에 보여요. 만질 수 있고 초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요. 돈이 실체가 되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현재 상황의 구조를 들여다볼게요.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의 모든 규제를 동원해서 막아놓은 상태예요. 서울이랑 수도권 인구 1300만 명한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걸려 있고요. 투기과열지구도 유지되고 있고 대출도 극도로 제한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걸 주목해야 해요. 만약 이 규제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전처럼 LTV 70%에 연봉의 6배까지 대출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안 샀을까요? 서울에 갭 투자가 가능했다면 정말 안 샀을까요? 지금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정말 기다렸을까요?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정책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이 정도 규제에도 상승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이 규제 풀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공포감. 그게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고 쉽게 풀 수 없는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는 누적된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요. 그건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문제가 100으로 터지느냐, 70으로 터지느냐, 50으로 터지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50으로 터져도 터진 건 맞아요. 부작용이 완전히 안 터지게 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규모를 줄이는 것만 가능할 뿐이에요. 이걸 지진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지진이 나는 건 기정사실인데 진도 7로 터지느냐, 진도 3으로 터지느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지금 정치랑 정책이 워낙 꼬여 있어서요. 그 규모를 줄이는 작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전망이 밝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을 편의상 민수라고 부를게요. 민수 얘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민수는 약 15년 전에 잠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잠실은 재건축 전이라 낡은 아파트들이 많았고 가격도 쌌거든요. 민수는 전세로 살았어요.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계속 전세를 유지했어요. 근데 집값은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올랐고요. 민수의 전세금으로는 점점 더 먼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잠실에서 시작해서 송파 외곽으로, 송파 외곽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더 먼 곳으로 민수는 계속 밀려났어요. 그리고 민수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오산이었어요. 잠실에서 시작한 신혼집이 15년 만에 오산까지 밀려난 거예요. 민수의 전세금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위치는 계속 바뀌었고요. 이게 전세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민수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림이 정답일 수도 있고 치명적인 실수일 수도 있어요.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지방 거주자분들 중에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더더욱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서울 집값 상승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집값 상승은 남의 동네 얘기고 우리 동네는 전혀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건 위험한 착각일 수 있어요. 2017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서울만 올라가고 지방 광역시들은 무너지고 있었고요. 지방은 2015년부터 힘들었거든요. 그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방 집값 너무 빠지고 힘들어요. 근데 서울만 올라요. 짜증나요. 라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답은 이거였어요. 그럼 서울을 사라. 올라가는 게 보이면 빨리 팔고 사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팔고 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는 안 팔리고 2014년에 한번 올랐다가 빠진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이거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생각. 저쪽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직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생각. 그게 발목을 잡았어요. 갈아타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시키는 상황.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못 파는 상황. 이게 많은 분들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반려 주식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심리적 함정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까지 빠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20% 손실이면 손절 칠 수 있어요. 내 실수 인정하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그 주식이 60% 이상 빠져서 4,000원이 되고 2,000원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주식은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돼요. 이걸 반려주식이라고 부르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20% 빠졌을 때는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80% 빠지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50만 원 남았으면 이거 건져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같이 가자는 체념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빠진 집은 팔 수가 없고요. 언젠가 회복하겠지 하는 희망을 안고 그냥 들고 가게 돼요. 문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른 곳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은 정체돼 있는데 기회비용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죽어도 못 보내는 집이나 주식. 그걸 끊어야 할 때가 있어요. 끊지 못하면 타이밍을 또 놓치고 문제는 계속 커지게 돼요. 서울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 동네 광역시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요. 규제도 없고 대출도 나오는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실거래가보다 매물값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이런 걸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요. 3개월 만에 몇 억씩 차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백투 더 퓨처 주인공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그 말씀이 맞아요. 굳이 이 가격에 안 사도 되죠. 근데 3개월 전 그 가격도 2년 전보다는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2년 전 가격도 5년 전보다는 비쌌던 거예요.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올랐으니까 비싸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단골로 다니던 맛집이 있었고요. 거기서 항상 6만 원짜리 코스를 먹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셰프가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다음 주에 갔더니 가격이 8만 원으로 올랐어요. 일주일 전에 6만 원에 팔던 걸 8만 원에 파는 게 말이 되냐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싼 걸까요? 수요가 늘었고 공급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이건 시장의 기본 원리일 뿐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싸서 안 먹겠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6만 원짜리 대체제를 찾아가면 되는 거기도 하죠. 근데 부동산은 달라요. 음식은 다른 데 가면 되는데 동네를 바꾸는 건 쉽지 않고요. 대체제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 동네가 계속 아른거려요. 여운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동네에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되는 거예요. 거주는 해야 하니까요. 근데 인기 많은 동네가 계속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셰프가 시즌2에 또 나가서 또 뜨면요? 그때는 정말 큰일이에요. 8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2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영원히 그 식당에 못 들어가게 돼요. 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객관적 지표로 과하다고 판단되면 오버슈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내가 살려고 했는데 비싸졌으니까 못 산다고 하면요. 더 오를 경우 여러분은 영영 못 사게 되는 거예요. 민수 얘기 기억하세요. 잠실에서 시작해서 오산까지 밀려난 그 여정을요. 그건 기다림의 결과였다는 사실을요. 물론 기다림이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시장이 과열돼 있고 버블이 명확할 때는 기다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점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해요.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고요. 결과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해요. 돌아가는 상황이랑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해요. 단순히 비싸졌으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어요. 자, 이제 2026년에 뭐가 펼쳐질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현재 감지되는 신호들의 종합이에요. 첫째, 정책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방향이 선명해져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눈치 안 보게 된다는 의미예요. 둘째,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어딘가로 반드시 흘러가요. 셋째, 주식시장 상승률이 올해만큼 나오기 어려워요. 4천에서 8천으로 가는 건 2천에서 4천으로 가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넷째,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패턴은 반복적으로 관찰돼 왔어요. 다섯째, 공급 부족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내년에 입주할 물량은 제한적이고요.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될 거로 보여요. 여섯째, 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될 거예요. 근데 규제를 뚫고 어떻게든 돈 구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일곱째,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 또 규제가 나올 거예요. 규제랑 수요 사이의 숨바꼭질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 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상승장 초입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이 저점이었다면요. 2024년이랑 2025년은 횡보랑 양극화의 시기였고요. 2026년은 확대의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오른 곳은 전체의 20%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80%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동시에 누적된 문제들이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진도 7로 터질지, 진도 3으로 터질지는 정책 대응에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내년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기회랑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관찰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조언이 아니라 관찰 포인트예요. 첫째, 전세 가격 움직임을 주시하세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건 수요 압력의 신호예요. 둘째, 거래량 변화를 관찰하세요. 규제 속에서도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고 있다는 증거예요. 셋째, 지방광역시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서울이 막혀 있을 때 돈은 규제가 덜한 곳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넷째, 금리 인하 속도랑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체크하세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시장에 연료가 공급되는 거예요. 다섯째, 주식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 관찰하세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면 다음 흐름이 보일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판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집 사라, 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돈은 선악이 없고 편도 없어요. 돈은 그저 돈이 될 것 같은 곳으로 흘러갈 뿐이고요.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됐을 수 있어요. 민수는 기다림을 선택했고 잠실에서 오산까지 밀려났어요. 그게 틀린 선택이었는지는 민수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민수랑 다를 수 있어요. 자산 규모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크기도 다르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같아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흐르고요.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닫힌다는 사실이에요. 2013년에 집 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그때 비싸다는 소리 들으면서 샀을 거예요. 2018년에 집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지금이 고점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기다리라는 조언이 넘쳐났어요. 물론 고점에서 사서 고통받은 분들도 있어요. 모든 매수가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타이밍 잘못 잡으면 오랜 시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부정하고 외면하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시장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장은 그냥 움직일 뿐이고요. 여러분은 그 움직임 속에서 위치를 정해야 해요. 내년에 규제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전세가가 더 오를 수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누적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진도 7로 터질 수도 있고 진도 3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준비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건 반드시 집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장을 관찰하고 신호를 읽고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금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돈으로 2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3억 원의 갭이 벌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갭이 좁혀질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대응해야 해요. 이 영상 보신 후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건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책임이 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결정에도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